나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나 같은 사람을 평생 내가 못마땅해 하던 그 며느리가 나를 구하려 새벽 2시에 문을 부서져라 두드릴 줄은. 그날을 말하려면 우선 솔직히 고백부터 해야겠다. 나는 며느리 다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다. 말도 참 잘하고 젊고 활기차고 똑똑한데 그게 다 내 기준엔 너무 약삭빠르고 튀는 느낌이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비슷하지 않나?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를 꿈꾸지 SNS로 요리 찍어 올리는 며느리를 꿈꾸진 않는다. 그게 내가 괜한 고집이었다는 걸 그날 새벽에서야 비로소 알았다. 그날 나는 일찍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 약 먹고 전기장판 딱 틀고 누웠더니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알람 때문에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다. 삐삐삐삐. 휴대폰에서, 동네 스피커에서, 텔레비전 대기 화면에서 동시에 빨간색 경보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부산 전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 바랍니다. 쓰나미 경보 발령.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아니면 뭐 드라마 예고편 같은 거. 부산에서 쓰나미가 왜 와? 일본도 아닌데? 이 시간에? 설마. 그때 집 전체가 쿵하고 진동했다. 아랫집에서 뭔가 떨어뜨린 줄 알았다. 현관 신발장이 덜컹 흔들리고 컵이 찌르르 떨리고 창문이 달그락거렸다. 나는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 문 열어요. 빨리요. 쾅, 쾅, 쾅. 도둑이라 해도 이렇게 안 두드렸을 거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이였다. 새벽 2시에 젊은 며느리가 그것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나는 얄팍하게라도 위험을 지키려고 목소리를 깔았다. 아니, 이 시간에 왜? 어머니,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물이 들어와요. 1층까지 다 잠겼어요. 엘리베이터도 멈췄어요. 계단도 이미 반까지 찼어요. 어머니, 지금 나오셔야 돼요. 뭐라고? 물이 벌써? 나는 뒤늦게 집안을 둘러봤다. 창문 틈새로 습한 바람이 들이쳤고 멀리서 우르르르 거대한 물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랫집 베란다 창문에 어두운 파도가 부딪히는 게 어렴풋이 보였다. 그제야 상황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내 다리가 갑자기 굳어버렸다. 평생 그렇게 고집 부리고 큰 소리치고 살았으면서 정작 이런 순간엔 한 발도 떼기 힘들더라. 그때 다시 문이 울렸다. 어머니, 제발요. 열어주세요. 늦으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분노도 짜증도 체면도 없고 오직 나를 살리겠다는 절박함만 있는 목소리.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현관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다이가 있었다. 아무리 싫어도 며느리는 며느리다. 나는 순간적으로 잔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너는 이런 시간에. 어머니, 제발 지금은 잔소리하지 마세요. 다이가 울먹이며 내 팔을 붙잡았다. 정말 지금은 제가 어머니 목숨을 지켜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 한 귀퉁이가 찢어진 것처럼 아파왔다. 얘가
얘가 나를 구하러 왔다고? 새벽 2시에? 목숨 걸고?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말없이 다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가요, 어머니. 지금 밑은 너무 위험해요. 윗동으로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빠르게 계단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진짜로 아래층 계단은 허리까지 물이 차 있었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다희야, 난 못 내려간다. 어머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다희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믿고 올라가요. 제발이요.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끌어올렸다. 평생 어른은 위에, 젊은 사람은 아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의지해 계단을 올랐다. 이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웃기지. 평소엔 눈도 안 마주치던 사이인데 죽음의 순간에는 그 손 하나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내가 숨이 차서 멈추려고 하자 다희가 뒤돌아 외쳤다. 어머니, 멈추면 안 돼요. 파도 소리 들려요? 우리 지금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제야 나도 들렸다. 골목 끝에서 건물과 차를 휩쓸어 버리는 거대한 물소리. 우우르르르르르.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이 며느리 손 놓으면 난 진짜 끝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솔직히 말했다. 다희야, 나 좀 잡아줘라. 그러자 다희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꼭 붙잡았다. 제가 잡았어요. 제가 절대 어머니 손 놓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물이 뚝 떨어졌다. 평생 서로를 이해 못하고 살았던 고부가 쓰나미 경보 속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애가 아니었다. 살아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사람. 그날 새벽 2시의 그 장면이 내 인생의 모든 오해를 뒤집어 버리는 첫 장면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내가 그날 왜 그 계단에 서 있었는지 사실 나도 아직은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겠다. 다만 기억나는 건 하나, 며느리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눈물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날도 나는 습관처럼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아무리 바빠도 아들 밥은 챙겨야지. 애는 왜 이렇게 말랐어? 집은 좀 치워. 요즘 젊은 것들은 입에서는 멈추지 않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소리치고 참견하고 지적하고 그 모든 행동이 나쁜 의도였던 건 아니다. 정말로 아니다. 그저 내 방식이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던 방식.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벽에 금이 스르르 가듯 그의 마음도 그렇게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도 몰랐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잠깐 외출한 그날, 나는 빨래를 개서 2층 방에 올려놓으려 계단으로 향했다. 양손이 가득 차 있었고
난 늘 그렇듯 부주의했다. 한 칸, 두 칸 그렇게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발끝이 공중을 허공처럼 휘저으며 미끄러졌다. 쾅 세상이 한번 뒤틀리더니 몸이 뒤로 가파르게 꺾이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등과 허리를 스치는 날카로운 계단 모서리, 공기마저 뜯어질 듯한 소리,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바닥과 가까워지는 그 찰나.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계단 위 며느리, 그리고 그 아이의 미동. 마치 잡으려다가 멈춘 사람처럼, 혹은 밀려다 뒤늦게 멈춘 사람처럼. 나는 떨어지며 외쳤다. 아,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나의 비명보다 더 선명하게 박혔다. 공포, 놀람, 연민? 아니었다. 그 눈빛은 결심이었다. 하필 그날 우리는 둘뿐이었다. 집안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했으니까. 그래서 더 또렷했다. 떨어지는 내 눈앞에 비친 며느리의 눈동자. 드디어 그 아이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나는 계단 아래에 세게 부딪혔고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가빠지고 피가 식어갔다. 힘겹게 고개를 드니 며느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놀란 척했지만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맺힌 원망이 터져나온 후의 흔들림. 며느리는 급히 내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말투는 다급했지만 그 속엔 묘하게 이미 예상한 상황을 보는 사람 같은 차분함이 깔려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 이 아이는 나를 쌓이고 쌓인 감정 끝에서 도망치기 위해 선택을 한 걸까? 며느리는 119에 전화하며 울먹였다.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갑자기, 그런데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정말 전화 상대에게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변명하듯 내뱉은 말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가슴 한가운데 뜨겁게 꽂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무엇이? 누구 때문에? 그리고 그 결단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었을까?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나는 침대에 실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래전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며느리가 결혼하기 하루 전 내게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 어머님, 저 잘할게요.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 말에 나는 어떻게 대답했더라? 부족하면 노력해야지. 얼마나 날카롭게 말했었나. 얼마나 무심하게 그 아이를 상처냈던가. 그 오래된 한 문장이 계단 아래 찢겨진 내 몸보다 더 아프게 나를 찔렀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내가 떨어진 건 미끄러진 기계적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말과 행동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그 아이의 눈빛이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결단, 망설임이 아닌 선택,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닫히던 그 아이의 표정. 그날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내 미래를 봤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나를 살릴 생각이 없었다. 그 아이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밝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그날의 눈빛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그날 새벽 며느리 손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어머니, 뛰어요. 물 밀려와요. 그 다급한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부산 시내를 가르는 그 좁은 골목을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마치 괴물이 포효하듯 바닷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왜 며느리 뒤를 따라 뛰고 있는 거지? 평생을 앞에서 이끌어오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있는 상황. 이 이상한 역전이 어쩐지 마음 깊은 곳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파도 소리가 그런 감정 따윈 생각할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쪽으로 가면 고지대로 이어져요. 조금만 더요. 며느리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다. 순식간에 뒤쪽 상가 건물의 유리창이 물의 압력에 부서져 나갔다. 그 파편이 마구 흩날리며 골목 바닥을 때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고개 들고 제 손만 잡아요. 내가 떨리는 걸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자리 잡은 고집과 두려움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내 손을.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섰다. 골목 끝에서 커다란 간판이 쿵 하고 떨어졌다. 우리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어머니, 돌아가야 해요. 돌아간다는 건 곧 파도가 따라오는 그 길로 다시 내려간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처럼 흔들렸다. 안 돼, 난 더 이상 못 가 나는. 그때 며느리가 내 말을 끊었다. 어머니, 저 믿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공포를 뚫고 들어오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다. 그 단단함이 나를 붙들었다. 며느리를 처음 반대한 그날, 이 혼란 속에서도 문득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 지금 시대에 무슨 전통 혼례야? 우리 집안이랑 맞지도 않아. 있는 건 고집 하나뿐인 여자 아닌가? 그때 나는 끝까지 반대했었다. 그 고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여자도 바로 그 고집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 고집 덕분이라니. 뒤에서 건물 한 채가 무너지는 굉음이 울렸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먼지와 물보라가 섞여 골목 끝을 뒤덮었다. 멸망이 바로 뒤에서 달려오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 지금 뛰어요. 며느리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아 끌었다. 그 힘에 이끌려 나는 거의 반쯤 뜯겨나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발이 돌부리에 걸리며 휘청했다. 아! 순간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는데 그 짧은 찰나. 특이하게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만큼 파도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 팔을 낚아챘다.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요. 그녀가 내 팔을 힘껏 끌어올렸다. 그 힘이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넘어지기 직전에 몸을 겨우 세웠다. 어머니, 저만 믿어요. 뒤는 보지 말고 앞만 보세요. 제가 같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의 숨소리, 목소리, 손의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그 순간 누구보다 날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 고지 입구에 도착했다. 고지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라가고 있었고 계단 난간 일부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야. 조금만 더요. 그런데 계단 첫 발을 딛는 순간 내 심장이 또 멎는 듯 했다. 계단 전체가 물에 젖어 미끄러워져 있었다. 조금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뒤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뒤에서는 물이 빌딩들 사이를 찢어버리듯 밀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제 손 절대 놓지 마세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놓을 리가 있겠니? 너는 지금 내 생명줄이야.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며느리라는 존재가 내 세상을 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계단을 절반쯤 오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계단 아래쪽에서 폭발음 같은 굉음과 함께 첫 번째 쓰나미 파도가 몰려온 것이다. 물의 벽이 우리 쪽으로 솟아오르며 도시 전체를 삼키듯 미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도 내 손을 마치 끊어지지 않는 밧줄처럼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제발 우리 둘 다 살아남게 해주세요. 삼장은 그렇게 계단 위로 밀려드는 파도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숨이 턱 막힌 채 끝이 난다. 문 하나. 그날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건 딱 그 문 하나였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다. 쓰나미의 물결은 이미 골목 끝까지 밀려들었고 바닥은 난리가 난 것처럼 흔들렸다. 내 다리는 젖은 계단에서 몇 번을 휘청였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나를 잡아 일으켰다. 그 아이 손이 이렇게 뜨겁고 힘이 셌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어머님, 조금만 더 가요. 문만 열면 돼요. 며느리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문. 대피 건물의 방제문. 문 뒤에는 높은 플랫폼과 비상계단이 있었다. 그곳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최소한 첫 번째 쓰나미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아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봤던 그 떨림. 결심이 막 터져나올 때의 떨림. 원망과 두려움이 엉킨 깊은 심의 같은 떨림.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구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구해야만 해서? 누군가 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참 한심하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왜 의심부터 드냐고 나 스스로도 질책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문이 우리 앞에 거의 다가왔을 때였다. 바닥이 갑자기 흔들리며
뒤쪽에서 거대한 물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쾅!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뼈로 들어왔다. 허리까지 차오르던 물이 한순간에 허벅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파도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 또 한 번 들이닥치고 있었다. 어머님, 빨리 들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서로 얽힌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꽉 잡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앞에 놓여있던 장애물이 물살에 떠밀려 우리 쪽으로 굴러왔다. 철제 카트, 바퀴가 달린 거대한 금속 덩어리. 조심해. 며느리가 나를 강하게 밀쳤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며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보다 먼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철컥. 문이 열린다. 나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쓰나미의 2차 물살이 골목 끝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정확히 그 찰나 며느리가 나를 바라본 그 눈빛을, 그 안에는 겁, 긴장, 절박함.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정하는 사람의 눈빛, 문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한 사람의 눈빛.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너 나를 버릴 생각이었니? 살릴 생각이었니? 말끝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물살이 우리 발목을 감아 젖은 천처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어머님 들어가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나보다 단 1초 먼저 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단 1초.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문턱을 넘으며 며느리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본 것처럼 문이 뒤에서 큰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물살이 문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쾅! 쾅! 철문이 떨렸다. 문이 밀려 들어오지 않길 바라며 우리 둘은 동시에 문을 밀어 닫았다. 그때였다. 그 아이 손등에서 피가 흘렀다. 철문에 긁힌 건지 아까 쓰러지던 카트에 부딪힌 건지 나는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잡고 외쳤다. 피나잖아. 괜찮아.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만 들어오시면 됐어요. 그 말은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내 가슴을 찔렀다. 왜 그렇게 말한 걸까? 왜 나만? 왜 자신의 안전보다 나를? 죄책감? 연민?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결심? 나는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았다.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도 그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은 떨리고 있었다. 숨기려는 사람의 떨림,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흔들림. 나는 천천히 물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니? 아까 문 앞에서. 며느리는 정면을 바라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외면하려는 표정,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 정답을 들려주기보다 정답이 없는 쪽을 선택한 사람의 표정. 그러다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요? 저 그냥 어머님이 들어오시기만을 바랐어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저 문 뒤로 나를 밀어넣으면 되었을 텐데. 그 아이는 1초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나를 기다렸다. 왜였을까? 그 1초를 그 아이는 무엇을 위해 사용했던 걸까? 문 밖은 물이 벽처럼 들이닥치며 요동쳤다. 철문을 긁는 고음의 비명 같은 소리까지 들렸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며느리의 눈만 보였다.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모르는 어떤 결심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나를 살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며느리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진짜 의미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따라온다. 그날 계단에서 떨어질 때 보았던 그 결정적 눈빛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다리의 감각도 사라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빛이 흔들렸습니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구조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며느리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조대가 왔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왜 그러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낯선 결심 같은 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나를 여기서 버리려는 거냐? 멀리서 구조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며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제 옆에서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리 내지 말고 잠시만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구조대가 왔잖아. 그녀는 제 어깨를 붙잡고 더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어머니 믿고 잠깐만. 믿으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물을 헤치며 다가오는 구조대의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어디론가 끌려가듯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일들이 모두 제 머리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속에 있던 그 남자 사진, 며느리가 집을 나선 날들, 웃으며 거짓말하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 몰래 울던 날, 모든 게 뒤섞이며 저는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의 빛이 코앞에 왔을 때 손전등 빛이 바로 우리 발밑에 멈췄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 그 말과 동시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왜? 구조대가 눈앞에 있는데 왜 막는 건데? 저는 공포와 분노로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를 버리려고. 제 목소리가 떨리며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때 구조대가 우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분 괜찮으십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며느리가 구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끝났구나. 며느리가 정말로. 구조대가 순간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위험하십니다. 며느리는 온몸을 떨면서도 구조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여기 물살이 역류해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당신들도 휩쓸려요. 구조대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확인해봐. 상류에서 또 물 내려오면 위험해. 그제야 구조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구조대를 막은 이유가 설마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저 구조대원분들까지 휩쓸릴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끌어낼 길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모든 오해가 폭포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넌 나를 숨기려던 게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려고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구조대가 그 물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뒤쪽 둔턱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모든 게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는 뒤편으로 돌아가 더 안전한 쪽에서 다가왔고 우리에게 긴 장대를 내밀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손 잡으세요. 며느리가 저를 먼저 밀어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부터 가. 어머니 빨리. 안다. 그렇지만 너도 내 가족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오해해서. 그녀는 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제가 만든 오해예요. 저 죄송해요. 그 순간 우리 둘은 물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의 손이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차갑던 물 위에서 뜨거운 오해와 진실이 부딪히고 녹아내렸습니다. 물 밖에 누워 숨을 고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구조대의 손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견디며 기다린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운 물비린내가 잦아들고 난 뒤였다. 귀를 짓누르던 파도 소리 대신 멀찍이서 들려오는 구조대 무전기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천천히 귀를 파고들었다. 그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에 젖은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손이 나를 버리려는 손이라고 오해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며느리의 손을 바로 잡아주지도 못했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이 내가 피하지 못하게 했다. 붉게 부은 눈, 떨리는 입술. 강한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 나 정말 어머님 놓고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그 말을 먼저 꺼냈다. 그 순간 가슴이 확 조여왔다. 내가 오해한 그 말, 조용히 하세요. 그 말이 나를 버리려는 신호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며느리는 그저 다가오는 구조대에게 위험한 물살 정보를 알리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며느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올려 그 아이의 차가운 뺨을 닦아줬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 아이가 울음을 참으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우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멀리 두고 살았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내 아들의 아내라는 이유로 굳이 거리를 만들며 살았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 나부터 붙잡았다. 나보다 먼저 물살에 휩쓸릴 위험이 분명했는데도 그 사실이 나를 찢어놓았다. 구조대가 다가왔고 우리는 곧 구조되었다. 안전한 트럭 위에 올라탔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빠져나온 그 골목 끝, 조금 전까지 죽음을 품고 소리치던 물길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그 순간 구조대원 한 명이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까 위험 경고해 주신 덕분에 뒤쪽에 있던 두 가족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가족부터 살리고 싶어서. 그 말 끝에 며느리는 아주 잠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 깨진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물에 젖은 담요를 움켜쥔 채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겨있던 말이 하나 떠올랐다. 고마웠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를 먼저 챙길 거다. 나는 그 말을 며느리에게 바로 하지는 않았다. 말이 너무 크면 입 밖으로 꺼내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내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이 아이가, 내가 평생 마음의 벽을 쌓아 거리를 두었던 이 아이가 오늘 내 생명을 지켰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 서로를 붙잡았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트럭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물이 튀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작게 움찔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괜찮다. 이제는 내가 있다. 그 말은 정말 오래 걸려 나온 말이었다. 트럭이 고지대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렸다. 나는 며느리와 함께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아침빛을 봤다. 밤새 몰아치던 파도가 멎은 뒤 처음 맞는 새벽이었다. 그 새벽빛 아래에서 나는 며느리에게 속삭였다. 가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걸.